내가 죽을 수도 있는 수술대에 오르는 날 남편이 회사 워크숍을 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답을 찾는데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교통사고로 뼈가 부러져 응급실에 실려가던 그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들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가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걸 배우게 된 쓰라린 각성의 기록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은 예고된 파국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 12년 차였습니다. 저는 평범한 워킹맘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 준호와 초등학교 4학년 딸 지은이를 키우며 회사를 다녔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애들 학교 보내고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면 저녁 차려서 먹이고 숙제 봐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주말엔 아이들과 가끔 영화도 보러 갔으니까요. 친구들한테 남편 얘기하면 다들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 사이엔 균열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월급을 저한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남자도 용돈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요즘 시대에 월급 다 내놓는 남자가 어디 있냐며 통장을 따로 관리했습니다. 생활비는 제 월급에서 다 나갔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요즘 부부들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라고 하잖아요. 각자 벌어서 각자 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고 도박하는 것도 아니니까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남편의 취미 생활이었습니다. 5년 전부터 시작한 배드민턴이 점점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건강관리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주 2회, 저녁 퇴근 후 1시간씩 운동하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 4회가 되고 주말 오전까지 치더니 급기야 동호회 대회까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말엔 시댁 가기로 했다고 말하면 남편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토요일에 배드민턴 시합이 잡혔으니 혼자 다녀오라고요. 시댁 방문은 기본이고 아이들 학부모 상담도 심지어 딸아이 발표회까지 그랬습니다. 배드민턴 일정과 겹치면 무조건 배드민턴이 우선이었죠. 지은이가 신나서 말했던 날이 기억납니다. 내일 발표회에 꼭 와야 한다고 자기가 주인공 역할을 맡았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내일 시합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대신 찍어줄 거라고요. 약속했다고 말하는 딸아이에게 남편은 다음에 꼭 가겠다며 이번에 우승하면 상금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딸아이가 실망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남편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서운했지만 크게 싸우진 않았습니다. 취미 하나쯤은 있어야 스트레스도 풀고 좋지 않겠냐고 스스로를 달랬거든요. 남편도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텐데 배드민턴으로 푸는 거라고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남편의 또 다른 문제는 회사 일이었습니다. 워크숍, 회식, 야유회, 체육대회. 회사 행사라면 무조건 참석했습니다. 심지어 선택 참석인 것들까지도요. 회사 생활이 인간관계라는 게 남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저도 직장인이니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가족이 먼저여야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아이가 아플 때, 집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럴 때만큼은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회식이 있는 날, 준호가 열이 38도가 넘어서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더니 남편은 회식을 빠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팀장님이 꼭 오라고 하셨다면서 제가 조퇴하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더니
남편은 제가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냐며 자기는 진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가 조퇴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아이들 때문이기도 했고, 뭐 이 정도면 참을 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훨씬 더한 남편들도 많더라고요. 바람 피우는 남편, 도박하는 남편, 술 먹고 행패 부리는 남편.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남편은 양반이었습니다. 그냥 좀 철없고 우선순위를 잘 못 정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소소한 불만들을 삼키며 살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힌 날이었죠. 오후 3시쯤 저는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11월 초순이라 날씨는 쌀쌀했지만 하늘은 맑았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횡단보도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오른쪽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거대한 검은색 SUV가 제 옆구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엄청난 통증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특히 오른쪽 다리와 갈비뼈 부분이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 119에 신고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제 손을 잡으며 눈을 떠 있으라고, 의식을 잃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흐릿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이들 생각밖에 안 났습니다. 애들은 어떡하지? 10분쯤 지났을까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황급히 달려왔고 저는 들것에 실렸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보호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 전화번호를 불러줬습니다. 구급대원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계속 안 받으신다며 다른 분 연락처가 있냐고 물었고 저는 언니 전화번호도 알려줬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온갖 검사를 다 했습니다. 진통제를 맞았지만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른쪽 대퇴골이 완전히 부러졌고 갈비뼈도 3개에 금이 갔다고 했습니다. 바로 수술을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분은 언제 오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계속 연락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가방 안에 멀쩡하게 있었습니다. 화면이 조금 깨졌지만 작동은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배경으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편안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다고, 빨리 와달라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요. 제 목소리는 눈물과 고통으로 떨렸습니다. 당연히 남편이 놀라며 달려올 줄 알았습니다.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것도 수술까지 해야 하는 큰 사고를 당했는데 당연히 모든 걸 제쳐두고 달려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남편은 머뭇거리더니 지금 회사 워크숍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워크숍이 1박 2일이라며 지금 막 리조트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장기자랑 준비도 해야 한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었습니다.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수술대에 올라가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워크숍 얘기를, 장기자랑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장기자랑 얘기를 하냐고, 나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보호자가 없으면 수술을 못 한다고요. 남편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팀장이랑 같이 장기자랑 준비 중인데 자기가 빠지면 안 된다고, 제 목소리는 멀쩡한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진통제를 맞아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건데 목소리가 멀쩡하다니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지금 진통제 맞아서 그런 거라고, 뼈가 부러졌다고, 당장 오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다들 안쓰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알았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애들은 누가 보냐고, 제가 오늘 응급실에 입원하면 애들 저녁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건 언니한테 부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렇다면 그럼 언니가 제 보호자도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자기는 내일 모레 워크숍 끝나고 바로 가겠다고, 어차피 오늘은 검사만 하고 수술은 내일 아침 할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요. 남편은 진짜 지금 팀장 옆에 있는데 아내가 교통사고 났다고 하고 빠지면 분위기가 완전히 깨진다고 했습니다. 다들 자기가 워크숍 빠지려고 꾀병 부리는 줄 알 거라고요. 저도 직장 생활하니까 안다며 이런 건 이해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아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회사 분위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고요. 남편은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군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있으면 된다며 자기는 진짜 바쁘다고 저녁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정말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통화 종료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허탈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 오시는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언니는 바로 받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말하자 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언니는 지금 바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제는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사 워크숍이라고. 전화기 너머로 언니가 헛웃음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워크숍이냐고, 지금이라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듯 응, 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그 인간이 미쳤다며 자기가 전화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오늘 두고 보자고요. 30분 후 언니와 형부가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언니는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더니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많이 아프냐며 괜찮다고, 언니가 여기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게, 누군가 제 걱정을 해준다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여기 있었어야 하는데, 제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줘야 하는데, 형부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수술 일정, 입원 기간, 필요한 서류들, 남편이 했어야 할 모든 일들을
형부가 대신 처리해줬습니다. 수술 동의서에는 보호자로서 언니가 서명했습니다. 그 사이 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해놔서 저도 다 들렸습니다. 언니가 매제라고 하자 남편은 미안하다며 지금 워크숍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워크숍은 무슨 워크숍이냐고, 당신 와이프가 수술 때 올라가는데 말이냐고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마음이 급한데 회사 사정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처형이 계시지 않냐며 내일 모레 새벽에 바로 달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언니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일 모레면 수술 끝난 다음이라고,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건 언니가 대신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처형도 계시지 않냐며 자기가 나중에 병원비는 다 처리하겠다고 진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언니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진짜 끝내준다며 주변에서 지금 남편 욕을 엄청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런 인간이랑 살면 안 된다고 한다고, 자기도 동감이라고요. 남편은 자기 사정 좀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고, 회사에서.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사정은 무슨 사정이냐고, 당신 와이프 사정은 생각 안 하냐고, 지금 다리뼈 부러져서 수술해야 하는데 말이냐고요. 남편은 언니도 너무 심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뭐 안 간다는 것도 아니고 내일 모레 가겠다는데 말입니다. 언니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지금 농담하냐고, 사람이 수술 때 올라가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얼마나 무섭겠냐고, 그것도 남편이 있으면서 말이냐고요. 남편은 언니가 있으면 된다며 요즘 세상에 그런 거 가지고. 언니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인간이랑 살면 안 된다고, 진짜로 이건 사람이 아니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너무 창피했거든요. 제 남편이 이렇게 한심한 인간인 줄 진작 알았다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언니와 형부한테도 미안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응급 입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에 수술 일정이 잡혔습니다.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는 대수술이었습니다. 대퇴골에 금속판을 박는 수술이라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밤새 제 옆을 지켰습니다. 병원 의자에서 졸다가 깨다가 하면서요. 형부는 집에 가서 아이들을 돌봐줬습니다. 저희 집에서 자면서 아침에 학교도 보내주고요. 새벽 5시쯤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엄마 곧 수술하고 나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빠는요? 아빠는 왜 안 오냐고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곧 올 거라고요. 아들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학생이 된 아들은 이제 다 알 나이였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인지요.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는 아빠가 진짜 싫다고요. 저는 그런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다쳤는데 회사 워크숍이 더 중요한 아빠가 좋냐고, 자기 친구 아빠는 그러지 않던데 말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이 옳았으니까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수술 잘하고 나올 거라고. 준호가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빨리 나으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한테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게, 아빠에 대한 실망을 심어준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금식을 하고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수술 전 체크를 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 모든 게 긴장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분이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언니가 여기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간호사가 알겠다며 수술 후에도 계속 계실 거냐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간호사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마 남편이 없다는 걸 알았겠죠. 응급실 때부터 봤으니까요. 7시 30분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싶어 받았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오고 있다고 하면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금 워크숍 끝나고 출발하려는데 아침에 단체 사진 찍고 바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단체 사진? 남편은 그렇다며 워크숍 마지막에 다 같이 찍는 거 있다고 10시쯤 찍는다며 그거 찍고 바로 갈 테니까 11시쯤엔 도착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술은 몇 시에 끝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나는 지금 30분 후에 수술실 들어간다고 했다고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자기가 깜빡했다며 그럼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저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회사도 아니고 배드민턴이었습니다. 아내가 수술대에 오르는 것보다 배드민턴 시합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요? 남편은 왜 그러냐며 물었습니다. 어차피 수술하면 마취돼서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냐고 자기가 수술 끝나고 가면 된다고 처형도 계시지 않냐고 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보호자가 대기해야 한다고 했다고 수술 중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하냐고요. 남편은 말했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냐고 의사 선생님들이 알아서 잘하실 거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시합 이기면 상금 20만 원이랑 쌀 한 가마니가 나온다며 그거 받아서 저한테 보양식 해주겠다고 자기가 다 저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폭발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아, 지금 내가 전신 마취하고 6시간 수술하는데 배드민턴 상금 얘기를 하냐고요. 옆 침대에 있던 환자들이 쳐다봤습니다. 언니가 제 어깨를 붙잡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왜 이러냐며 진짜 자기도 저를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말입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장 오라고요. 남편은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팀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자기가 에이스인데 자기가 없으면 질 수도 있다고 애들이 얼마나 실망하겠냐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배드민턴 치든 워크숍 가든 알아서 하라고요. 나는 이제 당신한테 기대 안 할 거라고 아예 기대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너무 심하게 나온다며 투덜댔습니다. 자기도 바빠서 그런 거라며 이해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언니가 여기 있다고, 수술 잘 되고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언니, 나 이혼할래요. 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다고, 당연히 이혼해야 한다고, 저런 인간이랑 평생 살 수는 없다고요. 매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가 봐도 남편은 너무 심하다고,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확실히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8시가 됐습니다. 수술실 직원이 침대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김재원 환자가 맞냐고 물었고 수술실로 올라가실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술실로 가는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언니가 제 손을 놓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재원아, 걱정하지 말라고, 잘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술등이 눈부셨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취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환자분, 긴장 푸시라고, 곧 마취 들어간다고요.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여기 없구나. 내가 이렇게 무서운 순간을 혼자 맞이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수술은 무려 6시간이 걸렸다.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고 입은 바짝 말라붙었다. 온몸이 솜처럼 무거웠고 특히 다리 쪽에서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다. 깨어나셨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간호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언니를 찾았다. 언니가 내 손을 잡으며 여기 있어 라고 말했다. 언니의 손은 참 따뜻했다. 수술이 아주 잘 됐다고, 의사 선생님이 뼈가 깨끗하게 잘 붙었고 금속판도 잘 들어갔다고 하셨단다. 다행이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눈물이 터졌다. 무사히 수술이 끝났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이 순간에도 내 곁에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다.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남편이 어디 있냐고 물었다. 언니는 입술을 깨물며 아직 안 왔어 라고 대답했다. 역시나 그렇구나. 그럴 줄 알았다. 1시간쯤 지나 4인실 창가 병실로 옮겨졌다. 창밖으로 11월의 차가운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형부도 와 있었다. 수술이 잘 끝나서 정말 다행이라며 안심하는 표정이었다. 아이들은 걱정 말라고, 자기가 학원까지 데려다주고 저녁 먹이고 숙제까지 다 시켰다고 했다. 정말 죄송해요, 형부. 나는 미안함에 고개를 숙였다. 형부는 무슨 말을, 우리가 가족인데 라고 했다. 가족이라는 그 단어에 또 눈물이 났다. 정작 제일 가까운 가족인 남편은 없고 형부와 언니가 모든 것을 해주고 있다는 게 고맙기도 하고 너무나 창피하기도 했다. 오후 4시쯤 내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에게 온 문자였다. 우승했다는 내용이었다. 20만 원이랑 쌀을 받았다며 자기가 진짜 잘했지 라는 웃음 이모티콘까지 붙여놨더라. 지금 뒤풀이 중인데 1시간만 있다가 병원에 가겠다고 팀원들이 축하해준다고 했다. 그러고는 덧붙여 수술은 잘 됐냐고 물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냥 허탈했다. 아, 이 사람은 진짜 끝이구나. 내가 생사를 오가는 수술을 하는 동안 이 사람은 셔틀콕을 치고 있었고 지금은 뒤풀이를 즐기고 있다니. 언니가 내 핸드폰을 보더니 진짜 미친놈이야. 퇴원하는 날 바로 이혼 서류 준비하자. 내가 아는 변호사 소개시켜 줄게. 나는 힘없이 응. 이라고 대답했다. 그날 저녁 8시쯤 남편이 병원에 나타났다. 뒤풀이까지 다 끝내고 온 것이 분명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남편은 태연하게 들어와 인사했다. 여보, 나왔어. 수술 잘 됐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벽만 바라봤다. 남편은 말을 이었다. 이거 과일. 병문안 올 때는 과일 사가야 한다고 해서 샀어. 그리고 상금 20만 원 여기. 그는 돈 봉투를 내 옆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쌀은 차에 두고 왔어. 퇴원할 때 같이 가져가자. 10kg짜리인데 미역국 끓이면 되겠지.
그때 언니가 그 돈 봉투를 확 낚아채며 소리쳤다. 이게 지금 돈 문제야? 과일 문제냐고. 당신 와이프가 수술대 위에 있을 때 당신은 셔틀콕 치고 있었다는 게 정상이냐고. 남편은 당황한 듯 변명했다. 자기도 고민 많이 했다고. 그런데 팀원들한테 미안하지 않냐고. 자기가 빠지면 질 뻔했다고 했다. 언니는 다시 소리쳤다. 팀원은 생각하고 와이프는 생각 안 해? 남편은 아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수술 잘 끝났지 않았냐고. 언니도 계셨고 라고 말했다. 나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나가줘.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다. 자기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말이다. 달려온 거 아니고 뒤풀이 끝나고 온 거잖아. 나가. 남편은 투덜거렸다. 진짜 너무한다. 나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지.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 사정은 중요하고 내 사정은 안 중요해? 나가. 당장 나가. 결국 남편은 알았어.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할 말 없어. 진짜 간다. 진짜 서운하다. 라고 중얼거리며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언니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잘했어. 저런 인간한테 절대 굴하면 안 돼. 응, 언니. 나 진짜 이혼할 거야. 나는 단단히 결심했다. 그날 밤 나는 남편과 헤어지기로 마음을 굳혔다. 일주일 후 나는 목발을 짚고 겨우 걸으며 퇴원했다. 의사 선생님은 최소 3개월은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회사는 당분간 휴직했다. 퇴원 후 나는 친정 언니 집에서 한 달간 요양했다. 남편은 우리 집에 혼자 있었다. 아이들은 내가 회복할 때까지 언니 집에서 함께 지냈다. 그동안 나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언니가 소개해준 변호사와 상담하며 생활비, 남편의 비밀 통장, 재산 분할 등 모든 것을 정리했다. 변호사는 남편의 금융거래, 조회를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결혼 생활 중 모은 재산은 공동 재산이니까. 나는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다. 남편은 처음엔 이혼을 반대했다. 전화로 애원했다. 제발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나는 물었다. 당신이 그때 무슨 짓 했는지 기억해? 남편은 작은 목소리로 미안해. 라고만 했다. 미안하다가 다야? 나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전신 마취하고 수술대 올라가는데 보호자도 없이 혼자였어. 그게 얼마나 외롭고 무서운 건지 당신은 알아? 남편은 또 미안해. 라고 했다.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남편은 머뭇거리며 내가 내 곁에 없었던 거.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게 다야? 더 있어. 당신은 배드민턴을 선택한 거야. 워크숍을 선택한 거. 아내가 수술대에 오르는 것보다 배드민턴 결승전이 더 중요했던 것. 그게 문제야. 남편은 자기도 그게 잘못인 줄은 안다고. 그때는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다고. 배드민턴에 너무 빠져 있었나 보다고 했다. 당신은 가족보다 배드민턴이 더 중요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랑은 못 살아. 남편은 내 이름을 불렀다. 일단 별거부터 하자. 당분간 따로 살면서 생각해보자. 결국 남편은 별거에 동의했다. 떨어져 지내자고. 하지만 이혼은 아니라며 시간을 좀 주면 자기가 변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두고 보자. 사실 속으로는 이미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다. 별거 기간 동안 남편은 가끔 문자를 보냈다.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혼자 밥 먹으니 외롭다고,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지만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 그저 아내가 화났으니 달래야지 정도의 생각인 것 같았다. 석 달이 지났다.
나는 재활 치료를 받으며 회복했고 목발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어 회사에 복직했다. 그 사이 아이들과 함께 새 아파트를 얻어 이사했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해뒀고 언제든 제출할 수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연락했지만 나는 차갑게 대했다. 1년이 지났다. 나는 아이들과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남편 없는 삶이 처음엔 외로웠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아니, 오히려 편했다.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러던 11월 중순 어느 날 내가 교통사고를 당한 지 정확히 1년 후였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약해져 있었다. 평소에 당당함은 없었다.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요? 나는 차갑게 물었다. 자기가 배드민턴 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다고. 순간 헛웃음이 나왔다. 배드민턴. 결국 그 배드민턴 때문에 다쳤구나. 병원은 갔어요? 수술해야 한대. 전신 마취하고 아킬레스건 봉합수술. 남편이 말을 이었다. 보호자가 필요하대. 혼자 사니까 수술 후에 집에 돌아가도 아무도 없고 며칠만 좀 도와줄 수 있어? 나는 잠시 생각했다. 배드민턴 동호회 사람들은요? 당신 에이스라며? 그 사람들이 안 도와줘요? 남편은 작은 목소리로 다들 바쁘대. 자기 일도 있다고. 라고 했다. 회사 사람들은? 워크숍도 아니고 개인 일에 어떻게 부탁해. 그리고 요즘 회사에서도 좀 안 좋고. 나는 코웃음을 쳤다. 그렇구나. 막상 당신이 아프니까 그 사람들 다 소용없네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며? 의리를 지켜야 한다며? 남편은 작은 목소리로 미안해. 라고 사과했다. 그제야 남편이 제대로 된 사과를 했다.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그때 내가 정말 바보같이 굴었어. 지금 생각하면 내가 미쳤던 것 같아. 아내가 수술하는데 배드민턴을 치다니. 이제야 알았냐고요. 내가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너무 외로워. 아무도 없어. 동호회 사람들도 회사 사람들도 다들 바쁘다고 해. 그때 내 기분이 그랬어요. 수술실 들어가는데 보호자 없이 혼자였다고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야. 남편은 또 사과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요. 주소 보내요. 제가 갈게요. 남편은 놀란 듯 정말 고마워라고 했다. 고맙긴요. 애들 아빠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 말고는 아무 의미 없어요. 남편은 작은 목소리로 알았어. 라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 사람 결국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다음 날 나는 남편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다. 4인실 병실에 남편은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한 채 힘없이 누워 있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수술은 언제예요? 내일 아침 9시. 보호자 서명 필요한 서류 있어요? 남편이 테이블 위를 가리켰다. 수술 동의서, 마취 동의서. 1년 전 형부가 대신 서명했던 그 서류들이었다. 보호자 서명란이 비어 있었다. 내가 서명하면 되는 거지? 남편은 고맙다고 했다. 나는 차갑게 고맙긴 하고 말하며 서류에 서명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재원아, 혼자 살면서 많이 생각했어.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이 교통사고 났을 때 나는 배드민턴 치러 갔잖아.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이제야?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 수술도 해야 하고. 근데 아무도 없어.
동호회 사람들도 회사 사람들도 다들 바쁘다고 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에야 깨달았어. 진짜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걸. 아무리 친한 친구도, 동호회 사람들도, 회사 사람들도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안 오더라고. 근데 너는 왔어.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온 건 당신이 불쌍해서가 아니야. 그냥 애들 아빠니까 그런 거야. 애들이 아빠 수술하는데 엄마가 안 갔다는 말 들으면 안 되잖아. 남편은 작게 그래.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 아직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 같아. 문제는 당신이 배드민턴을 친 게 아니야. 당신이 나보다 배드민턴을 선택한 게 문제라고.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야.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맞다고. 자기가 우선순위를 잘못 뒀다고. 모든 것이 가족보다 뒤에 있어야 했는데 말이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그때 남편이 품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다. 비상금 통장이었다. 5천만 원이 들어있다고 했다. 월급에서 조금씩 모은 것이라고. 재산 분할할 때 쓰든 애들 교육비로 쓰든 내 마음대로 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는 그 통장을 받았다. 하지만 그를 용서한 건 아니었다. 이거 받는 건 내 권리니까 받는 거야. 용서하는 게 아니야. 남편은 작게 알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끝나면 혼자 회복해야 돼. 나는 며칠만 도와줄 거야. 남편은 애원했다. 재원아,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당신 안 변해. 사람은 쉽게 안 변해. 그날 밤 나는 병원 근처 모텔에서 잤다. 다음 날 아침 수술실 앞에서 1년 전 언니가 그랬던 것처럼 남편의 수술을 기다렸다. 3시간 후 수술은 잘 끝났다. 다음 날 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가야 돼. 몸조리 잘하고. 남편이 내 이름을 불렀다. 재원아, 형부한테 부탁해서 퇴원은 도와드리게 할게. 그 후로는 혼자 해. 알았어. 나는 마지막 말을 건넸다. 그리고 이혼 서류 다음 주에 보낼 거야. 서명해서 변호사한테 보내줘. 남편은 애원했지만 나는 단호했다. 애들은 내가 키울 거야.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고 양육비는 매달 150 받을 거야. 당신이 협의해 준 걸로 알고 있을게.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알았어. 다 내 잘못이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병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났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혼 서류에 서명 안 할 거라고 했다. 뭐? 이혼 안 할 거야. 내가 진짜 변했어. 배드민턴도 끊었고 동호회도 탈퇴했어. 남편은 회사 행사도 안 나가고 정시 퇴근해서 혼자 밥 먹고 자는 삶이 얼마나 외로운지 알겠더라고 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제대로 된 남편, 아빠가 되고 싶어. 믿을 수 없어. 결국 남편은 내 아파트 앞에 목발을 짚고 무릎을 꿇었다. 아이들이 창문으로 내다봤다. 나는 내려가서 말했다. 일어나, 창피하게 왜 이래. 남편은 애원했다. 이혼 서류 찢어줘. 제발. 조건이 있어. 남편은 뭐든지 하겠다고 했다. 나는 조건을 말했다. 월급 통장 다 보여주고, 둘째, 회사 행사는 가족 행사랑 겹치면 무조건 가족 우선. 셋째, 취미 생활은 한 달에 2번까지만. 남편은 모두 동의했다.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했다. 나는 당신을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아. 그냥 애들 아빠로만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도 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좋다고, 옆에 있을 수만 있다면 된다고 했다. 나는 남편을 다시 받아주었다. 사랑해서가 아니었다.
아이들에게 아빠가 필요했고 혼자 아이들 키우는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아주 작은 변화의 가능성 때문이었다. 우리는 다시 합쳤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남편은 정말 변하려고 노력했다. 가족 행사를 최우선으로 하고 월급 통장도 다 보여줬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수술실 앞을 지키지 않고 배드민턴을 택했던 그날의 배신감과 외로움은 평생 잊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 사이에는 이제 사랑이 아니라 계약만 남았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다. 어떤 사과도 어떤 변화도 그날의 상처를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을.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봤던 천장의 형광등, 차가운 수술대, 마취가 들어가면서 느꼈던 외로움과 두려움. 그 모든 순간을 나는 평생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남편은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다는 것도. 그래도 괜찮다. 적어도 나는 이제 내 몫을 챙기며 살고 있으니까. 남편의 월급도 알고 비상금도 받았고 아이들도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사랑은 끝났지만 삶은 계속된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산다. 남편이 아니라 나와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간다. 그것이 내가 그날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누구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다.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내 권리는 내가 챙기고 내 행복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교통사고와 배신으로부터 배운 가장 값진 교훈이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